여기 미국 프로야구 최하위 리그인 루키 리그에 막 입성한 선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도 메이저리그와의 격차는 20년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 선수는 4년 내 오타니 쇼헤이의 최고 구속을 뛰어넘고 메이저리그 최고의 홈런 타자인 애런 저지의 홈런 기록을 깨겠다고 공언합니다. 메이저리그 스타 집안 출신이라는 점과 최고급 야구 방망이와 글러브를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존 최고의 메이저리거로부터 직접 전수를 받는다는 점 등이 자신감의 근거입니다. 일본 정부와 대기업들이 사무라이 반도체의 부활을 내걸고 작년 8월 설립한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의 상황을 야구에 빗댄 얘기입니다. 1988년 일본 반도체는 세계 시장의 50.3%를 차지한 메이저리그의 슈퍼스타였습니다.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가운데 6곳이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지금은 점유율이 6%까지 떨어졌습니다. 현재 일본이 만들 수 있는 반도체는 40나노미터 급입니다. 히가시 테스로 라피더스 회장은 최근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3나노미터급 양산을 시작한 삼성전자와 TSMC에 비해서는 20년 정도 뒤처졌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라피더스는 2027년 2나노미터급, 2030년대 초반에는 삼성전자와 TSMC도 아직 생산하지 못하는 1나노미터급 최첨단 반도체를 양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2나노미터급 반도체 시제품을 생산한다라는 일정표도 제시했습니다. IBM과 벨기에 반도체 연구개발기관 아이맥으로부터 반도체 제조 기술을 전수받고 세계 최고 수준인 자국의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생태계를 접목하면 가능하다라는 주장입니다. 라피더스는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기까지 총 5조엔이 필요하다고 추산합니다. 시제품 라인을 만드는데 2조엔, 양산 라인을 까는데 3조엔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일본 정부가 약속한 보조금은 10분의 1도 안 되는 3,300억엔에 불과합니다. 2나노미터 반도체를 만드는 데는 1000가지에서 2000가지의 공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첨단 반도체를 양산하는 데는 설비 운영자를 포함해 1000여 명의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라피더스가 현재 확보한 엔지니어는 100명입니다. 고이키 아츠요시 라피더스 사장은 지난달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절반인 500명의 기술자만으로 양산 공정을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AI와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아직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2030년대에 매출 1조엔을 달성하겠다라는 실적 목표치도 제시했습니다. 라피더스의 스토리를 요약하면 기술, 자금, 인력, 경험, 어느 것 하나 없는 신생 반도체 회사가 삼성전자도 아직 못 만드는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어서 2035년 무렵에는 네이버보다 큰 회사로 성장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공하려면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맞아떨어져야 하는데요. 이런 라피더스의 계획은 실현 가능한 걸까요? 제가 일본에서 만난 한일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을 접촉해 보면 일본이 반도체 산업을 살리려는데 필사적인 것 같다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라피더스는 뭘 믿고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걸까요? 시간을 잠시 70여 년 전으로 되돌려 보시죠.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들은 요시다 시게루 당시 일본 총리는 한국전쟁은 신이 일본에 준 선물이다. 이제 일본은 살았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제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전 국토가 잿더미가 된 일본은 미국의 재벌 및 산업 해체 전략에 따라 평범한 농업국으로 전락할 처지였습니다. 한국전쟁 덕분에 일본은 막대한 전쟁 특수를 누리면서 세계 2대 경제 대국으로 부활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맞붙은 이 상황은 일본에 또다시 신이 내린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소멸위기에 몰렸던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킬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부터 일본의 전자업계에서는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 상당 부분을 중국의 위협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일본으로 옮겨서 유사시에 대비한다라는 시나리오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음모론 정도로 취급됐던 시나리오는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착착 현실이 됐습니다. 일본은 세계 1위에서 3위까지의 반도체 기업인 TSMC
TSMC, 삼성전자, 인텔의 생산 공장 및 연구개발 거점을 모두 자국에 유치했습니다. TSMC는 작년 6월 이바라키현 츠쿠바시에 연구개발센터를 가동해 3차원 반도체 제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구마모토현에 1조 2천억 엔을 투자해서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고 있죠. 류 더엔 TSMC 회장은 지난 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일본의 두 번째 신공장을 구마모토현에 건설할 방침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해외 진출 자체가 드물었던 TSMC가 같은 시기 같은 나라에 두 곳의 거점을 동시에 설치하는 것은 일본이 유일합니다. 2000년대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승리하면서 일본 반도체 업체를 쇠락으로 몰아넣은 삼성전자조차 300억 엔 이상을 투자해서 요코하마시에 R&D 전용 반도체 생산 라인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세계 4위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히로시마현 공장에서 차세대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 최대 5천억 엔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본에 잇따라 진출하는 상황은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코로나 확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중 패권 경쟁이 아니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라피더스가 자칫 황당해 보이기까지 하는 최첨단 반도체 양산 계획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것도 미중 패권 경쟁 덕분입니다. 라피더스는 IBM으로부터 2나노미터 반도체 기반 기술을, 벨기에 아이맥으로부터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극자외선 EUV 노광 기술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IBM과 아이맥은 왜 자신들이 힘들게 개발한 첨단 기술을 라피더스에 전수하는 걸까요? 미국과 EU도 라피더스의 성공이 간절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장조사회사 노메타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44%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10나노미터급 미만 첨단 반도체 90%는 대만에서 생산됩니다. 또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스마트폰과 데이터 센터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도 한국과 대만이 양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한국과 대만이 양분하는 반도체 시장을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등 대만 해협에서 지정학적 위기가 벌어지면 미국과 일본, EU 모두 산업의 쌀인 반도체를 확보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인텔, IBM 같은 미국 반도체 대기업들은 팹리스, 즉 개발과 설계만 하고 생산은 TSMC와 같은 이 외부 기업에 위탁하는 회사들입니다. 한국과 대만 이외에 첨단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는 제조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은 이 선진국 반도체 기업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됐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대안으로 선택된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2022년 5월 미국과 일본은 반도체 협력 기본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두 달 뒤 열린 미일 경제정책협의위원회 경제판 2+2에서는 반도체 관련 중요 기술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두 나라가 공동으로 연구 개발에 나서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서 IBM이 라피더스에 2나노미터급 첨단 반도체 기술을 전수하게 됐습니다. 재밌는 것은 1980년대 후반 세계 시장을 석권한 일본 반도체 업계를 죽인 나라 역시 미국이라는 점입니다. 1986년 미국은 일본과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해서 일본 반도체의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이 협정과 엔화 가치 급등이 겹치면서 일본 반도체 산업은 고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반대로 한국과 대만 반도체 업계는 세계 시장을 석권할 기회를 얻게 됐죠. 30여 년 전 일본 반도체를 죽였던 미국이 이번에는 앞장서서 일본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는 신이 내려준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도 미중 패권 경쟁을 30여 년 만에 찾아온 반도체 부흥의 기회로 삼겠다는 의도를 굳이 감추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난 7일 선진국들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공급망을 이전하려는 상황에서 일본의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반도체를 경제안보상 중요한 4대 전략 분야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고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의 지원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나우의 정현유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